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어느 곱디고운 교수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무렵 조정은 간신들의 모함이 난무하여 임금조차 신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팔도에서 뜸가는 명문, 이 판서댁을 모르시는 분이 없었겠지요. 그 댁의 외동딸로 태어난 활인 아씨는 그야말로 금지옥엽, 귀하디 귀한 분이었습니다. 활인 아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빈민촌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활이나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활이는 매달 아버지께 받은 쌈지돈을 조금씩 떼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16살 되던 해의 봄날이었지요. 정원에는 모란이 탐스럽게 피어나 그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셔요. 저기 붉은 모란이 꼭 아씨 입술 연지 바른 것처럼 곱습니다. 오늘 밤 연회에 오실 김도령님도 아씨 얼굴만 보시겠네요. 몸종인 향이가 제1인 양 들떠서 제잘거렸습니다. 활이는 먹을 갈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향이야, 또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꽃이 고운 것은 꽃자신 덕분이지 어찌나 때문이겠느냐. 그리고 김도령이라니 나는 그저 아버님 손님 맞이가 걱정일 뿐이다. 아이 참, 아씨도 정녕 모르시는 말씀. 한양에 내로라 하는 도령님들이 다 아씨 보려고 줄을 섰다니까요. 됐다. 수다 떨 시간에 아버님 드릴 다과나 한 번 더 살피거라. 오늘은 유난히 늦으시는구나. 활이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으나 속내는 깊은 강물처럼 단단했지요. 제 자랑을 일삼지 않았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판서댁의 모든 이들이 활인 아씨를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아버님인 이 판서야 오죽했겠습니까?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대쪽 같은 신하였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이 판서가 평소보다 무거운 낯빛으로 사랑채에 들었습니다. 활이나 내 보배야. 아직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느냐? 아버님 오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조정에서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셨는지요? 활인이 걱정스레 여쭈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내 딸아. 그저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아서 그런 게지. 헌데 활이나. 예, 아버님. 말씀하시옵소서. 만약에 말이다. 만약 이 아비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이 큰 집이 아닌 초가 삼간에 살게 된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활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맑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버님의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기와집에 계시면 저도 기와집에 있고 아버님께서 집신을 신으시면 저도 집신을 신을 것입니다. 제게는 아버님만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족합니다. 허허, 내 딸이 정녕 이 아비보다 낫구나.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고든 신념뿐이지. 잊지 말거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너의 고결함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아버님. 이 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활이는 그날 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무거운 뜻을 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승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마지막 다정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지요.
이 판서의 높은 명망과 임금의 총애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독을 품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충청도 어느 고을의 현감으로 좌천되어 있던 조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판서의 탄핵으로 인해 벼슬길이 막힌 것에 한을 품고 있었지요. 이 판서. 내 놈만 없었다면 내가 지금쯤 정승반열에 올랐을 터. 내가 그리도 아끼는 청렴함이 내 목을 조를 것이다. 그는 이 판서의 정적들과 결탁하여 이 판서가 변방에 오랑캐와 내통하며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서찰을 조작했습니다. 실로 끔찍하고도 치밀한 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활인이 아버지의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당탕, 쾅, 쾅.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군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야심한 시각에 이 무슨 무례함이냐? 이 판서가 의관도 정제하지 못한 채 뛰쳐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역적 이모는 당장 어명에 따르라. 금부도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역적이라니. 내가 역적이라니. 이보시오, 도사.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오. 나는 결백하오. 허허, 옥사에 가서도 그 말이 나오는지 봅시다. 당장 저자의 입을 막고 끌어내라. 아니 되오. 나는 갈 수 없소. 나를 놓으시오. 이 판서의 절규와 하인들의 비명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버님. 맨발로 뛰쳐나온 활인의 눈에 횃불 그림자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눌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잔인한 미소는 분명 조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 판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아버님, 안 됩니다. 제발 아버님을 놓아주세요. 활인이 군졸들에게 매달리려 했으나 군졸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허! 역적의 딸년이 어딜 감히. 활인아! 결박당한 이 판서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활인아, 내 딸아! 아비는 결백하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굳건히 버텨야 한다. 알겠느냐? 아비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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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인의 절규는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이 판서는 그 길로 의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뒤 멀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고 얼마 뒤 그곳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순간에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모든 가사는 몰수되었고 활인은 역적의 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활인에게 떨어진 처분은 실로 가혹했습니다. 죄인 이활인은 몰수한 이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충청도 조현감의 관하로 보내어 관노비의 신분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 하라. 조현감은 이 판서를 모함한 공로로 조정에서 그의 재산 일부를 관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역모를 고변한 자에게 역적의 재산 일부를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조현감은 이 판서의 딸과 가산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현감은 이 판서의 모든 재산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금지옥엽 외동딸까지 자신의 발밑에 두게 된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았던 양반 규수가 하루아침에 가장 비천한 노비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 기구한 운명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활인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뒤 늦가을 찬비가 살을 애는 듯 스산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활인 아씨가 충청도 조현감의 관하로 끌려온 것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변방으로 끌려간 지 석 달 만에 부음이 전해졌고 그로부터 다시 석 달이 지나 활인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만 해도 정든 집과 아버님을 그리며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녀는 더 이상 비단 가마를 탄 규수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지프로 거칠게 엮은 멍석에 말려 죄인이나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며칠을 굶고 비를 맞은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손목에는 붉은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화리는 대청마루에서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있던 조현감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기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젖은 생쥐꼴이 된 화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감, 그리고 잔인한 즐거움이 번들거렸습니다. 허허, 이게 누군가? 천하의 이 판서댁 금지옥엽 아니신가? 어찌 이리 볼품없는 몰골이 되었는고? 고개를 들어보거라. 조현감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기생들과 아첨꾼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리는 치욕의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꼿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죄인의 딸 이화린입니다. 허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누구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한 결백하십니다. 하하하. 결백. 내년이 지금 처한 이 꼴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법도다. 내 아비는 역적이며 너는 그 재산에 딸린 노비일 뿐이다. 내 소유물이란 뜻이지. 조현감은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년에 그 오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여봐라. 전현이 입고 있는 비단옷을 당장 찢어벗기고 관노의 옷으로 갈아입혀라. 어디 천한 것이 양반의 옷을 탐하는가. 사또.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화린의 애원에도 아랑곳 없이 억센 하인배들이 달려들어 겹겹이 껴입은 저고리와 치마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화린의 살점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잿물에 거칠게 빤 무명옷이 그녀의 몸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스며든 옷은 얼음장 같았지요. 그래야 노비답지. 내년에게는 저 헛간 옆방을 내어줄 것이니 오늘부터 내 놈의 일은 관아의 모든 빨래와 아궁이 불 피우기, 그리고 뒷간 청소다. 알겠느냐? 화리는 그날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굳은 일에 내몰렸습니다. 조현감은 일부러 가장 모질고 독한 주방 여인인 옥주 할멈에게 화린을 맡겼습니다. 옥주야. 저녀는 보통 노비가 아니다. 뼈속까지 양반 물이 든 년이니 내가 아주 혹독하게 다스려라. 기강을 단단히 잡아야 할 것이다. 염려 마십시오, 사또. 제 손에 들어온 이상 사흘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순한 양이 될 것입니다. 옥주 할멈은 겉보기와 달리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린에게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던져주었습니다. 예.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이 빨래를 해치우지 못해. 해가 중천에 떴다. 내 손이 그리도 고와서 찬물에 담그기가 아까우냐? 화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거친 빨랫방망이를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을 담그자 순식간에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붓과 책만 잡던 희고 고운 손은 금세 터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아야! 어쭈 엄살까지? 내년이 글공부하던 버릇을 못 버렸구나. 어디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딴 생각 말고 방망이나 두드려. 오늘 저녁까지 다 못 끝내면 저녁밥은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옥주 할멈의 날카로운 호통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조현감은 기분이 내켰는지 관아의 아전들을 불러 작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으로 간신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화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들으니 내가 한양에서 검은고 솜씨로 자자했다지. 어디 이리 와서 내 술자리에 흥을 돋우어 보거라.
내 아비가 역적이 되어 북방으로 끌려가던 심정을 담아 곡조를 뽑아보면 참으로 듣기 좋겠구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조롱이자 활인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잔인한 희롱이었습니다. 활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터진 상처에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사또. 저는 검은 고를 탈 줄 모릅니다. 뭐? 2년이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내년이 지금 제 처지도 모르는구나. 조현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묻겠다. 검은 고를 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그 고운 손가락을 여기서 부러뜨려 줄까? 긴장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활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파는 기생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천한 노비의 신세이나 제 몸은 만국의 죄인이 될지언정 제 마음까지 사또의 놀이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에이, 이 천하에 죽이려니. 조현감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년이 아직도 내 아비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는 게냐? 내 아비는 이미 변방에서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다. 내가 아무리 버텨봤자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끌어내 헛간에 가두고 굶겨라. 언제까지 그 고고한 주둥이를 놀리는지 보자. 활인은 군졸들에게 거칠게 끌려가 쥐가 들끓는 차가운 헛간에 던져졌습니다. 찢어진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모멸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활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일러주신 글귀를 되뇌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는 춥다 하여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아버님, 저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도 저는 아버님의 딸로서 제 향기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인은 가장 어둡고 긴 밤을 짐승처럼 웅크린 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영혼이 꺾이느냐 마느냐 실로 위태로운 순간이었답니다. 바로 그 무렵 임금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조현감의 수탈이 도를 넘었다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그 교활한 자가 쳐놓은 그물에 증좌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 내 간신들이 많아 믿을 만한 신하를 찾기 어려웠던 임금은 고심하던 끝에 마침내 가장 믿음직한 아들 세자 휘를 불렀습니다. 휘야, 저 남쪽 고을에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하니 내가 직접 가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오너라. 내 신분을 감추고 오직 너의 눈과 귀로 진실을 담아오라. 허나 만약 위험에 처하거든 즉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여 세자 휘는 화려한 용포 대신 남루한 유생의 옷을 입고 충직한 호위 무사 단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암행길에 올랐습니다. 세자는 본디 이런 위험한 임무를 맡지 않으나 이번만은 아버지의 깊은 시름을 덜어드려야 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의 모습은 낙방한 채 세월을 한탄하는 가난한 선비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며칠간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고을의 풍경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저작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휘는 일부러 관아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 짐을 풀고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이 고을은 어찌 이리 조용합니까? 장사도 잘 되지 않는 모양이요. 주모는 휘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 선비님은 외지에서 오셨나 보구려. 말에 무엇합니까? 저 관아의 조영감 때문에 나만 하는 것이 없답니다. 쌀 한 톨, 집신 한 켤레까지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 장사를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지요. 사또가 그리도 가혹하단 말이오? 고을의 원님은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자리가 아니던가요? 보살피다니요. 선비님 같은 소리 하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보찜 싸서 뜨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 귀신보다 무서운 양반. 아이고, 내가 못할 말을.
주모는 창밖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휘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지만 그의 눈빛은 삿갓 그늘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옥주 할멈이 헛간문을 걷어차며 활인을 끌어냈습니다. 굶긴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더 독한 일거리를 던져주었지요. 조 현감은 활인을 밤마다 헛간에 가두고 낮에는 가장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날 아침 휘는 관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뒷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잇, 이 천하디천한 년.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냐. 손은 또 왜 이리 느려. 매서운 호통 소리와 함께 빨래가 가득 담긴 무거운 나무통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의 여인이 휘청이며 섰습니다. 바로 활인이었지요. 며칠을 굶고 매질을 당한 탓에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옥주 할멈이 손에 잡히는 대로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아직도 내가 양반 교수인 줄 아느냐? 내년은 그저 노비야, 노비. 밥이나 축내는 버러지라고. 썩 다시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활인은 대꾸 한마디 없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빨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휘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온 호위 무사무영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입니다. 한양에서 끌려온 이 판서댁 교수라 하더이다. 조 현감이 일부러 저리 모욕을 주고 있다 합니다. 무영아. 예, 저하. 나는 지금 저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지는구나. 저하? 저리 모진 매질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절규하지 않는구나. 그저 견디고 있어. 꺾이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저리 지키고 있구나. 저것이 진정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거늘 나는 저들을 구하겠다며 와서는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휘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고 저 고결한 영혼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했습니다. 그때 활인이 간신히 빨래통을 이고 돌아서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어린 거지 아이를 보았습니다. 옥주 할멈이 아침에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던져주었던 딱딱한 보리빵 한 조각이 그녀의 해진 품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헛간에 갇혔다 풀려난 뒤 처음 얻은 음식이었지요. 활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독한 허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줄인 배보다 더 아픈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활인은 옥주 할멈의 눈을 피해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렴. 울지 말고. 그녀는 자신이 먹으려던 보리빵을 쪼개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받아들고는 넙죽절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님. 쉿. 얼른 가거라. 나 같은 노비에게 고맙다 할 것 없다. 활인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무거운 빨래통을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휘는 그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굶주렸을 터인데 그 한 조각을 자신보다 더 약한 이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그것은 더 이상 양반이나 노비의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휘는 어린 시절 아버지 임금께 들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고결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1000명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보다 낫다. 그때는 그저 가르침으로만 여겼으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의 뜻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영아. 말씀하시지요, 저하. 조 현감의 죄는 나라의 녹을 훔친 것만이 아니다. 저런 귀한 마음을 짓밟고 사람의 도리를 어지럽힌 것이 더 큰 죄다. 오늘 밤 관아의 곡간을 뒤져야겠다.
그리고 저 여인을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저 여인이 최소한의 온기라도 느낄 수 있도록. 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여인을 구해내고 싶었으나 더 큰 뜻을 위해 감정을 눌렀습니다. 대신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작은 빛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현감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과 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결국 하나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헛간에 갇힌 활인은 실로 뼈를 애는 듯한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얇은 무명옷 한 장 걸친 활인의 몸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감각이 무뎌졌고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했지요. 아버님, 제가 정녕 이리 원통하게 얼어 죽는 것입니까? 그녀가 웅크린 몸을 애써 펴며 숨을 고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편 주막의 좁은 방 안에서는 또 다른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자 휘는 삿갓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어둠 속 관아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영아. 예, 저하. 내가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일을 해주어야겠다. 휘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작은 불씨가 담긴 손바닥만 한 화로였고 다른 하나는 묵직한 소못과 작은 약 단지였습니다. 저하, 이것은 그 여인이 갇힌 헛간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것들을 들키지 않고 전해주어야겠다. 저하, 하오나 조현감의 눈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저하의 신분이 그래서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저 고을의 민심을 살피러 왔으나 지금 내 눈앞에서 한 사람의 고결한 영혼이 꺾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내 도리가 아니다. 그 여인은 내일의 희망을 볼 자격이 있다. 그림자처럼 다녀오너라.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여인 자신조차 내가 다녀간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호위 무사 무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활인은 지독한 한기와 허기에 지쳐 몽롱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없겠지. 희미해지는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일까요? 아니면 옥주 할멈이 자신을 끌어내려 온 것일까요? 활인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한 번 더 훅 끼쳐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활인은 문득 코끝을 간지리는 희미한 온기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아,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게도 작은 숯불이 담긴 화로가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뺨을 감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두툼한 솜을 누빈 겉옷이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터진 손에 바르는 고약이 담긴 작은 단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활인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헛간은 텅 비어 있었고 밖에서는 술라를 도는 군졸의 목소리만 멀리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현감이나 옥주 할멈이 이런 자비를 베풀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꿈이로구나. 내가 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헛것을 보는구나. 활인은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을 화로 위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한 온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녹이는 따뜻하고도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화리는 소못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이 천한 노비를 아직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제가 감히 죽을 생각 따위를 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단지를 열어 얼어붙고 터진 손등에 조심스럽게 고약을 발랐습니다. 약초의 향긋한 내음이 쓰라린 상처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주막 방에서 휘는 창밖의 어둠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소리 없이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저하 무사히 전하였습니다. 보았느냐? 네. 몹시 지쳐 보였으나 기품을 잃지는 않았더이다. 그래. 고생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거라. 휘는 품속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조 현감의 곳간에서 무영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하.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을 사사로이 착복한 증거입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휘는 무영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 나가 쌀과 떡을 조금 사서 어제 그 거지 아이가 있던 곳에 몰래 두어라. 예. 아이 말씀이십니까? 그 여인은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그 아이에게 빵을 내주었다. 만약 그 아이가 내일도 굶주린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다음 끼니조차 그 아이에게 내어줄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길 바란다. 무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의 배려가 단순히 물건을 전하는 데 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린의 고결한 마음씨가 그녀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먼저 살핀 것이었습니다. 화린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도 세심한 울타리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감싸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신비로운 도움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조 현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이상하게도 화리는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쩍 마르고 남루한 행색이었지요. 하지만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던 손등에는 엷은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고 잿빛이던 낯빛도 아주 조금이나마 핏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절망과 체념 대신 알 수 없는 힘이 그 맑은 눈동자 안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역시나 매일같이 화린을 쥐잡듯 볶아대던 옥주 할멈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전현이. 그날도 옥주 할멈은 아침부터 트집을 잡으려 헛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화린이 막 헛간 문을 열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내 인연. 밤새도록 쥐새끼처럼 뭘 처먹었기에 이리 낯빛이 반반한 게냐? 굶겨 죽이겠다 하니 이젠 관아 쌀독이라도 털어먹는 게야. 옥주 할멈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저 밤이슬을 피할 수 있어 잠시 눈을 붙였을 뿐입니다. 뭐? 밤이슬을 피해? 저 숭숭 뚫린 헛간에서? 내년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옥주 할멈은 화린의 뺨이라도 갈길 듯 손을 쳐들었다가 문득 화린이 입은 소못의 동정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잿물에 몇 번 빨아 빛이 바래기는 했으나 그것은 분명 화린이 처음 이곳에 끌려올 때 입었던 누더기 무명옷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 옷은 무엇이냐? 그 소못은 어디서 났느냐 말이다. 옥주 할멈의 눈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헌옷입니다. 거짓말. 내년이 올 때 짐짝 하나 없이 맨몸으로 끌려온 것을 내가 다 봤거늘. 필시 도둑질을 했거나
밖에서 놈팡이라도 끌어들인 게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일이 뻔뻔하게. 옥주 할멈은 그 길로 조현감이 있는 동원으로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조현감은 아침부터 밀린 장부를 처리하느라 심기가 불편한 참이었습니다. 사또, 사또, 큰일 났습니다. 이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관아 지붕이라도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 판서댁 딸년 말입니다. 그년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옥주 할멈은 숨을 헐떡이며 자기가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소모시며 나아진 안색이며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진 태도까지. 제 생각에는 필시 밖에서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굶기고 때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 내통? 조현감은 붓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내 관할지에서 내 노비년에게 손을 대는 놈이 있다? 허.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모욕감이었지요. 혹 아직 한양에 남아있는 그년의 아비 잔당들이 꼬리를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조현감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분노는 금세 더 잔인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들었단 말이지. 쥐를 잡으려면 쥐가 좋아하는 떡을 놔야지. 섣불리 잡초를 뽑으려다간 밥만 상하는 법이다. 조현감은 이미 이 고을을 제 손아귀에 넣었기에 아무도 자신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소문으로 활인을 돕는 자를 색출하고 그자까지 제거하면 일석이조라 여겼지요. 그는 활인의 고결함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또? 그년이 그리도 고결한 척 양반의 기품을 지키려 애쓴다지. 그렇다면 그 기품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면 어찌 될까? 조현감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 변 사또가 칠순 잔치를 연다고 하더구나. 그 영감이 계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호색하니지. 설마 사또. 옥주 할멈조차 그 악독한 속내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잔치에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보낼까 한다. 하지만 사또 그녀는 관노비이옵니다. 관기가 아닙니다. 관노비면 어떻고 관기면 어떠냐. 내 마음이다. 역적의 딸이 드디어 제 분수를 깨닫고 사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꺼이 몸을 바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하하. 조현감의 웃음소리가 동원을 울렸습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년을 몰래 돕던 쥐새끼가 어찌 나오는지 구경이나 하자꾸나. 만약 그자가 그년을 구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땐 그놈도 한패로 엮어버리면 그만이다.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요? 그럼 더 좋지. 그 오만하던 양반 규수가 늙은 영감의 놀이개로 뒹구는 꼴을 보게 될 터이니 어느 쪽이든 내 손에 볼 것이 없다. 당장 이 판서댁 딸년을 이리 끌고 오너라. 새 옷을 입혀야지. 기생 옷으로 말이다. 아,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현감은 활인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과 활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한꺼번에 짓밟을 실로 끔찍하고도 교활한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헛간 주변에 군조를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라 명했습니다. 세상의 벽에도 귀가 있고 뜬 소문은 발이 달린 법이지요. 조현감의 그 흉악한 계략은 그날 저녁 나절이 채 되기도 전에 관아 담벼락을 넘어 저작거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조현감이 일부러 흘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숨은 쥐새끼를 덫으로 유인하려는 심산이었지요. 주막에서 탁주 사발을 앞에 두고 민심을 살피던 휘의 귀에도 그보다 더 끔찍할 수 없는 소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었소? 그 조영감이 아주 망령이 들었나 봐.
무슨 일이기에 이리 다들 수군거린단 말이오? 휘가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투로 묻자 옆자리 숫장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쉬. 선비님. 오늘 밤에 이 고을 떠나실 거 아니면 조용히 들으시오. 그 조영감이 글쎄 관아의 그 불쌍한 이 판서댁 규수 말입니다. 그 여인이 어찌 되었습니까? 그 고운 규수를 내일 이웃 고을 변 사또 칠순 잔치에 기생으로 보낸답니다. 세상에 늙은 호색한인 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거기에 선물로 보낸다니.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쯧쯧 저리 고운 분이. 탁. 휘가 쥐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무영이 긴장한 채 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휘의 얼굴은 삿갓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 어깨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혹시 체악이라도 하셨소? 아니요. 술이 너무 독해서 그런가 봅니다. 휘는 엽전 몇 푼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막을 나선 그의 걸음은 굳어 있었지요. 주막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휘는 벽이라도 칠 듯한 기세로 무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영아. 예, 저하. 저자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나 횡포가 아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나를 혹은 그 여인을 돕는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덫이야. 저하, 소문이 이리 빠른 것을 보니 필시 조 현감이 일부러 흘린 것입니다. 저들의 눈이 지금 이 고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덫인 줄 안다. 하지만 무영아. 휘는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고뇌에 찬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덫을 놓고 기다린다면 그 덫을 밟아야지. 내가 어찌 그 여인이 그 늙은 여우의 놀이개로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 이 방 안에서 장부 따위나 기다리고 있겠느냐. 저하. 하오나 지금 나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헛간 주변의 감시가 삼엄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이냐. 내가 암행을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저런 자들을 벌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 눈앞에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면 내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여인이 어둠 속에서 홀로 떨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 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자신뿐 아니라 무영과 활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으로 내몰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닐지 모르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만나시다니요? 지금 저작거리에서 저 여인을 빼돌리기라도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다. 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해야겠다. 예. 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여인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어야겠다. 희망을 주어야 한다. 내일 새벽까지만 버티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러니 그 치욕적인 길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내 직접 말해야겠다. 이것은 세자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결심이었습니다. 저하, 그것은. 무영아. 너는 내가 활인 아씨를 만날 수 있도록 조 현감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오늘 밤 자시 관아의 동쪽 곡식 창고에 작은 불을 내거라. 연기만 피우면 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모든 군졸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을 때 나는 그 헛간으로 갈 것이다. 저하, 부디 옥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지금은 가장 절박한 곳이다. 그 여인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나 나는 그 여인을 구해야만 한다. 휘는 허리춤에 감추어 두었던 작은 단도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그 여인의 존엄이라도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신의의 표식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고울을 삼켰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자시, 사방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 시각이었습니다. 관아의 모든 방에 불이 꺼지고 술락군의 발소리마저 뜸해진 바로 그때였지요. 헛간에 홀로 갇힌 화리는 내일이면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예감하며 생애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어찌하십니까? 이리 더럽혀진 몸으로 어찌 다시 아버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며 차가운 집단 위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저기 동쪽 곡식 창고에 불이 났다. 물동이를 가져오너라. 어서. 고요하던 관아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군졸들의 다급한 외침과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순식간에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주 할멈을 비롯한 모든 하인배들이 불길이 아닌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곡식 창고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조 현감마저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왔지요. 이놈들, 어느 놈이 불을 낸 것이냐? 어서 끄지 못할까? 그렇게 모든 이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한 찰나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화린이 갇힌 헛간을 향해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린은 밖의 소란에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끌고 가려나 보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녹슨 헛간 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화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때 연기 냄새와 함께 나직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나는 그대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오. 화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횃불의 잔광에 비친 사내는 자신이 저작거리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저 가난한 유생의 행색을 한 사내였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렀었으나 그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잊을 수 없이 강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주막의 그분이 아닙니까? 나는 그대의 편이요. 휘가 말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만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외법을 지키기 위함이자 만약의 사태에 화린을 지키기 위함이었지요. 제 편이라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어서 나가주십시오. 곧 군졸들이 닥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그대를 곤경에 빠뜨릴 생각이었다면 이리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도 않았소. 휘는 화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잠재우는 듯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단 한 가지 약조를 전하러 왔소. 약조라니요? 내일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요. 예. 조 현감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대는 이 지긋지긋한 누명에서 벗어날 것이요. 그러니 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그 늙은 여우에게 보내지는 일은 내 목숨을 걸고 결단코 없을 것이요. 화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무슨 허황된 말인가? 이 낯선 사내는 누구이기에 이리도 당당하게 자신을 구원하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을 어찌 믿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 저를 희롱하시는 겁니까? 그대의 눈을 보니 믿기지 않는 모양이구려. 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아버님이 얼마나 강직한 분이셨는지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대의 고결함이 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어찌 빛나고 있는지도 보았소. 그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화린의 자리를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소못을 전하고 약을 건넨 것이 나요. 아! 화린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살게 했던 그 신비로운 온기의 주인이
바로 눈앞의 사내였습니다. 어찌 저 같은 천한 노비를 이리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대는 천하지 않소. 그대가 자신을 천하다 여기는 순간 조현감의 계략은 성공하는 것이요. 나는 그대의 그 마음이 꺾이는 것을 막으러 왔소. 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단 하룻밤. 아니, 이제 반나절이요.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시오. 그대의 존엄을, 그대의 영혼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오. 내일 아침 내가 그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밖에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야 하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활인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으나 휘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부디 굳건하시오. 그 말을 끝으로 헛간 문이 닫혔습니다. 활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소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아주 작지만 눈부시게 타오르는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지요. 그것은 낯선 사내가 목숨을 걸고 지핀 희망이라는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활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가 돌아간 뒤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며 중얼거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아침 관찰사와 금부도사가 이 고을에 도착할 것이다. 어젯밤 내가 은밀히 보낸 밀서 때문이지. 조현감, 내 탐욕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동이 트기 전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